네, 9월 2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저께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일어나면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역시 오늘 또 보니까 하락으로 가면서 또 외국인의 매도가 또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네. 참 어렵네요. 그렇죠. 아마 이틀 시장을 좀 어제 그리고 그저께 시장을 바라보신 분들 중에는 기대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1조 원 넘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이거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다시 사는 거 아니냐? 펀더멘탈적으로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좀 기대감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8월 31일에 들어왔던 대규모의 외국인의 매수세는 글쎄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MSCI 지수 변경일에 맞춰서 그동안 이머징 시장을 좀 줄여왔던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머징 시장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한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이머징 시장에서 나는 비중을 한 10% 정도까지 좀 줄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 더 많이 빠지면서 한국이 8%, 7%까지 비중이 더 낮아진 거죠. 가격이 빠지면서 낮아졌기 때문에 8월 30일 딱 그날의 이머징 지수가 이제 정기 변경일을 맞춰서 줄어들었던 비중을 다시 채우는, 그러니까 조금 맞추는 리밸런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리밸런스와 관련된 과정에서 좀 대규모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오늘까지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이거 한번 기대해 볼 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역시도 좀 대규모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눈초리가 그렇게 곱지는 않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또 다음 주가 또 옵션 만기일 동시 내만여의 날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을 다음 주까지도 좀 되게 불안한 지금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가운데서도 이번에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주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콜 이슈로 급락을 하고 나서 사실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계속 미끄러지니까. 네, 맞아요. 지금 9월을 시작하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변화라고 할까? 이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2차 전지 이게 좀 우리나라만의 좀 특성이기도 한데 이게 연중 내에 봤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추석을 전후로 해서 좀 매도 물량들이 좀 여태까지 좀 매년마다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헤지펀드라든지 이게 롱머니 이런 포지션들이 추석 전후로 해서 많이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 기회에 추석 전에 한번 털고 가자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이슈가 있나? 대주주 양도세 과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재정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마무리 짓는 시점을 날짜상에는 12월 말이지만 9월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추석 전후부터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년에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많이 올랐던 업종에 대해서는 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종들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어제자, 그러니까 9월 1일 어제자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 해가지고 예상대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정상 범위로 회귀하고 있다. 코로나19 첫 발병 시기의 기저효과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부분이 중요한데요. 7월 데이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7월 데이터를 봤더니 전기차가 유럽 쪽에서 좀 많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쪽도 동시에 다 감소를 하고 있다. 이게 봤더니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전기차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 휴가 시즌 돌입으로 인해서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각이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7월에 데이터가 그렇게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판매량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는데 7월 데이터가 조금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만약에 이 부분이 판매량이 줄어든 부분이 휴가 시즌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줄었다라고 하면 8월, 9월 데이터는 상당히 또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주가 조정은 뭐 일시적인 조정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 뒤에 부분에서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CATL, BYD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생태계를 갖춰가고 있어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어디가 중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 테슬라의 2차 전지 업종이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는데 유럽 전기차 판매 감소, 리콜 이슈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꼭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제자 내용입니다. 즉 일부에서는 2차 전지 업종도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그리고 LG화학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리콜 이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지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중국 쪽 있잖아요. CATL, BYD 이쪽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K배터리 같은 경우에 K배터리를 가장 위협하는 쪽은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국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기사를 한번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그 CATL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한 160와트 그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에너지 밀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멀었어요. 160와트 정도라고 하면 그 CATL이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쓰잖아요. 네. LFP라고 하는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데 이것도 킬로그램당 한 200와트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산 배터리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200와트도 한국의 경쟁사에서 한국의 경쟁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인데 160와트면 사실상 경쟁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한국산 배터리가 한 240와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에너지 밀도 차원에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주목받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나트륨 배터리가 여러 좀 장점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 가격. 가격이 엄청 쌉니다.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소금 싸잖아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나트륨 배터리면 가격이 소재업체, 그러니까 리튬에 들어가는 니켈, 코바트 이런 거보다 가격이 거의 10분의 1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매우 싸다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추위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겨울에 되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터리가 이 배터리 자체가 이제 추위에 좀 약하거든요. 근데 나트륨 배터리는 추위에 매우 강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CATL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를 좀 선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를 좀 선보이는 것 같고 사실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논의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요. 그렇죠. 전고체가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죠.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요. 그리고 황 배터리도 있습니다. 황을 이용하는 배터리도 있고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 배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로드맵을 좀 발표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K배터리의 가장 경쟁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대국인 중국에서 이런 행보가 나오다 보니까 위축되는 것 같아요. K배터리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잠깐 동안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게 미중 갈등 이게 한국 배터리 2차 전지 업계에 내려준 천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진출이 조금 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LG화학 우리가 지금 그 투자하신 분들의 걱정을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지금. 네. 많이 판 거일수록 앞으로 또 어디서 이런 리콜 이슈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현대차 이후로 또 이번에도 그렇고. 그렇죠. 현대차 그리고 GM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LG 측의 배터리가 탑재된 자동차에서 좀 불이 좀 나는 편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삼성 쪽이라든지 뭐 SK 쪽이라든지 뭐 그 두 회사가 불이 안 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뉴스화가 되고 좀 지목을 받고 있는 거는 LG
측의 배터리가 좀 많이 불이 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과거에 ESS도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면 ESS 같은 경우에도 LG 측에서 만든 배터리에서 좀 ESS 화재 소식이 좀 많았거든요. 해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게 과연 그 삼원계 배터리 자체의 문제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 이 방식을 쓰고 있는 이 배터리 기술의 문제냐, 안 그러면 LG 측의 그 본연의 문제이냐, 기술력의 차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논란을 좀 하고 있는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삼원계 자체의 문제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번 2차 전지 배터리의 조정은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LG 측 문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정은 좀 짧고 굵게 끝나고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LG 측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7, 80%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이게 2차 전지는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발생하던데 이게 양극하고 음극이 만나게 되면 불이 난다라고 해요. 양극하고 음극이 만났을 때 불이 난다라고 하는데 불을 못 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운데 분리막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과거에 LG 측이 이런 얘기가 있었죠. SKIT의 분리막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SK하고 LG 쪽에 이제 소송전이 붙으면서 SK 분리막을 조금 멀리하고 중국산 배터리를 그 분리막을 가져다 썼죠. LG 측이. 그러면서 불이 많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시장에서 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또 보면 또 만약에 중국산 분리막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LG 측이 분명히 중국 업체한테 구상권을 청구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LG 측이 만약에 중국산 그 분리막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문제지? 분리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 배터리를 만드는 그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분리막을 이렇게 쌓는 기술이 배터리 3사가 다 다르대요, 지금. 다 다르다고 하는데, LG 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터리를 만드냐면, 양극재를 있잖아요? 그 위에 이제 분리막을 만들고, 그 위에 음극재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는답니다. 그러면서 균일하게 이걸 자른대요. 균일하게 자르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쌓냐면, 분리막을 G 방식 있죠. 영어 G, Z. Z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Z 사이에 양극재를 넣고 이쪽 사이에 음극재를 만난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만날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LG 방식은 이게 정확하게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차곡차곡 쌓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효율은 좋답니다. 효율은 제일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말 균일하게 잘라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조금만 어긋난다라고 하더라도 양극이랑 음극이 만나면서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 역시도 지금은 이제 와인드 방식이라 해가지고 이게 분리막하고 음극을 쌓아서 한번 이렇게 둘둘 감는 방식을 좀 쓰는데 결국은 삼성 역시도 G 방식으로 간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LG 방식이 효율은 높으나 이걸 쌓는 과정에서 정말 한치도 오차가 없이 정확히 쌓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 LG 측의 그런 방식이 뭐 안전성에서는 조금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결국은 그러면 뭐 LG 측도 그러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방식에서 G 방식으로 바꾸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G 방식으로 바꾸려면 공정을 다 바꿔야 됩니다. 공장을 다 뜯어서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리고 출하된 배터리, 그렇죠. 네, 출하된 배터리 다 리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기술력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좀 안정성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좀 기술력을 확실히 높여가지고 시장의 우려를 깔끔하게 좀 잠재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까지 만들어진 거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잘 만드는 건데 일단 그게 어떤 시장의 메시지가 빨리 나와야 좀 주가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화재와 관련된 원인조차도 지금 그렇지. 명확하게 서로 책임이 안 나와 어떻게 있으니까. 나눠지는지도 아직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GM이냐 LG냐 LG가 몇 프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현대차 그리고 GM에서 1차 화재 소식이 나왔을 때도
시장에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배터리 셀의 문제라고 봤는데 LG 측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셀 문제 아니다. 모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GM에서 1차 충당금을 이슈를 쌓았을 때도 LG전자가 좀 더 많이 충당금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LG화학 측에서 한 900억 정도, 그리고 LG전자 측에서 한 2,300억 정도를 쌓았는데, 왜냐하면 배터리 셀 문제는 아니고 이걸 조립하는 LG전자가 조립을 하는데 이 모듈 문제라고 봤으니까 그렇게 좀 LG 측에서는 주장했었는데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모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배터리 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냐는 그런 의심을 계속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LG 측에서는 이것을 좀 확실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자꾸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하여튼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하염없이 미끄러지니까, 거기다 또 이제 말씀하셨던 뭐 7월에 어떤 전기차 판매 부진이라든가 유럽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뭐 약간의 피크아웃 논란이죠, 이것도. 그러면서 네. 이제 배터리 전체가 빠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삼성 SDI잖아요. 네. 삼성 SDI도 이제 오늘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들고 있는 분들은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포기하고 내연차를 갈 것이냐, 그거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K배터리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로 쭉 시계를 넓게 한번 보세요. 한 3년치 차트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굴곡이 있습니다. 올랐다 빠졌다 굴곡이 있지만 결국은 쭉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주가가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뭐 피크한 논란도 있고, 뭐 양도세 이슈도 있을 것이고,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아마 내년도 이맘때쯤이면 또 한 번의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을 해서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사도 돼요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만약에 2차 전지 업종의 비중이 작다 또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상당히 급락한 상황인데, 이게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LG화학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더 있고요. 확인할 필요. 네. 그럼 이제 다른 쪽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그렇죠. LG화학 쪽에서는 아직 신뢰성의 문제가 지금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쪽의 매수는 지금, 그러니까 LG화학과 관련된 배터리 셀 밸류체인, 그러니까 LG화학 쪽의 밸류체인을 조금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반면에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쪽은 이번 주가 조정 기회는 주가 조정을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LG화학 주주분들은 또 좀 기운이 빠지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현실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일단 그렇다면 지금 그 음극재와 관련해서 알루미늄 박,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이게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네. 이제 좀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될 때이냐,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도 될 타임이냐, 이거 가지고 또 고민들이 많은데요. 알루미늄 박은 양극재에 쓰입니다. 알루미늄 박은. 네, 알루미늄 박은 양극재로 쓰이고요. 음극재에 쓰인 게 동박. 동박. 예, 동박이 이제 음극재로 쓰이고요. 양극재는 알루미늄 박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그동안 관심을 좀 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음극재에 쓰이는 동박을 만드는 회사는 SKC,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업체들이 이제 동박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뭐 고려아연까지도 이제 이쪽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그렇죠. 했죠. 이쪽은 비중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박은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 되는데, 양극재에 쓰이는 알루미늄 박 자체는 비중 자체가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시 됐죠. 소외시 그렇죠.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래, 비중은 작은데 결국은 배터리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시장 자체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파이는 커지는데 주가가 그동안 못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 소재 업체들이 정말 뭐 올해 2배, 3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얘는 비중이 작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돌려보는 거죠. 얘는 많이 올랐는데 부담스러워. 그러면 얘는 안 오르고 있어. 근데 얘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질 텐데 매출이 올라올 건데 생각을 하니까 이 알루미늄 박 업체들을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서 막 접근을 했던 거죠. 거기에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아주 미쳤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그 10년 내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미쳤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올라온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알루미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한 20%를 재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재련을 중국 신장 지역에서 또 이걸 재련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그 탄소 감축을 위해서 이 알루미늄 재련과 관련해서 규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철강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생산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서 철강, 알루미늄 이런 재련할 때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니 우리는 탄소를 줄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할당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재련하지 마. 이렇게 할당을 좀 내다 보니까 7월보다 8월에 알루미늄 재련 생산량이 30%가 감소를 했어요. 공급은 훅 줄어든 거죠. 근데 알루미늄이 잘 생각을 해보면 가볍잖아요. 그렇죠. 쓰임이. 가볍기 때문에 이 전기차라든지 이 친환경 소재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소재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인가요? 거기서 외국계 레포트에서 그런 레포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루미늄의 뭐 역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알루미늄의 쓰임새는 친환경 쪽으로 쓰이는데 알루미늄 만드는 과정에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뭐 역설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이렇게 내용이 나온 바가 있는데 결국은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소재로서의 알루미늄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각국에서 이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알루미늄 공급을 줄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져다가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업체들 이 업체들은 가격 전가가 가능하거든요. 배터리 업체도 가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이 다 증가하는 거죠.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비용이 한 10,000원 정도였어요. 만약에 10,000원 정도 했다가 내가 11,000원에 팔았습니다. 이거를. 한 1,000원 정도를 남겨 먹었다라고 해요. 근데 극단적으로 가격이 20,000원이 됐습니다. 20,000원이 됐으면 10,000원에 11,000원을 팔았으면 한 1,000원 남겼으면 10% 마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00원에 비용이 됐고 여기서 10% 마진이 생기면 22,000원에 팔 거 아니에요. 근데 22,000원에 파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22,500원, 23,000원 그 정도. 조금 더 얹어서. 조금 더 올려. 비용 전가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마진율이 다 올라가요. 이게 마진율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숫자 자체도 커집니다. 1,000원 생겼던 수익이 2,000원, 3,000원이 생기니까 숫자 자체도 영업실적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 면에서도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이런 알루미늄 업체들의 실적 증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최근에 이 알루미늄 박 업체들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 자리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 때라고 보나요? 업체들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알루미늄 업체는 조일 알루미늄 이 업체가 가장 좀 핫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이런 업체들도 좀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반면에 DI 동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동일 알루미늄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업체가 사실상 알루미늄 박 시장에서 대장입니다. 시장 MS도 압도적으로 1위고요. 시장 MS도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도 가장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박 시장에서는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DI 동일이 먼저 움직였어요. 사실 먼저 움직였고 뒤따라서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의 주가가 뒤따라갔거든요. 그리고 조정이 DI 동일이 먼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발주자들이 아직도 시세를 분출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대장이 좀 쉬고 있어요. 대장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주인 DI 동일은 지금은 충분히 또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 동일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매수가 한번 해볼 만한 가격대까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수소 관련 기업들 한번 볼까요? 수소 관련해서 현대차의 9월 7일인가요? 현대차가 그 발표가 하고요. 그 뭐죠? 우리 보통 수소데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건가요? 네, 수소데이. 수소데이. 네.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 용어가 11월 11일인가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원소 기호가 뭐 첫 번째 수소가 있다 보니까 1111 해가지고 뭐 그래서 데이를 만드는 것 같던데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 지금 7일이면 이제 다음 주 그 유럽에서 이제 지금 발표하는 그것이 기점이 돼서 이 수소와 관련해서 수소차 이슈로 조금 더 이 자동차주라든가 이런 게 좀
상승의 모멘텀이 돼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건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 일단 수소주들 많이 올랐죠 그동안? 한 일주일 사이 좀 올랐죠. 네. 일주일 사이 좀 올랐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딱 보시면 아마 차트 잘 보시는 분은 눈치를 채실 거예요. 2차 전지 업종이 딱 쉬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 수소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2차 전지가 딱 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2차 전지의 성장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많이 팔릴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2차 전지 업종의 성장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사실상 별로 없어요. 수소, 풍력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성장성이 나오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쉬니까 이 자금들이 봤더니 수소 쪽은 못 올랐어. 풍력 쪽은 못 올랐어. 하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을 좀 쉬는 분위기에서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최근에 이제 시세를 내고 있는 거고요. 구실도 만들어졌죠. 구실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어제 상장한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그 탱크를 만드는 시작부터 첫날부터 따상이었던. 그렇죠. 따상이 이제 딱 들어갔죠. 그래서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상장한다는 이벤트가 딱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현대차가 9월 7일에 이 수소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례적인 게 이게 그동안 현대차 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모든 그룹사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볼게요. 자료. 한번 보시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현대차도 발표를 하고요. 현대모비스도 발표를 하고요. 현대글로벌스, 현대위아, 현대제차, 현대롯데까지 현대차 그룹은 다 발표합니다. 이와 관련된 비전을. 이렇게 그룹사가 총동원해서 이렇게 수소 사회에 대한 앞으로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보다 앞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을 들여서 이 수소와 관련된 부품을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공시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수소 전지와 관련된. 예, 맞습니다. 수소 전지와 관련해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공시까지 냈는데 찾아보세요. 현대모비스가 1조 3천억 정도 규모의 1조 원도 없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투자 규모를 하겠다라는 사실이 있었는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도 굉장히 현대모비스 차원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현대차 그룹은 수소의 진심이다. 지금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7일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날인 8일에는 뭐가 있냐면요. 현대차를 포함해서 SK, 포스코, 롯데, 효성, 하나 이런 그룹들이 다 만나서 수소기업 협의체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가 다 함께 수소 한번 해보자. 그렇지. 이런 이제 협의체를 만드는데 사실상 삼성 빼고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들 모두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대기업들이 뭔가를 한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는 딱 하나죠. 그 이유가 돈이 된다는 거. 그렇지.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대기업들이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는 거는 분명히 돈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뿐만 아닙니다. 4분기에는 지금 현 정부에서 수소경제 로드맵 2.0이 4분기 내에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정부 정책 상에서도 이 수소와 관련된 정책들이 드라이브가 상당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 해외에도 있어요. 해외에도 11월에 유엔에서 지금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적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 방안이 또 한 번 논의될 예정이거든요. 탄소 중립하면 수소가 빼놓고 또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지금 수소와 관련된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지금 계속적으로 붙고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수소 여러 테마에 가지죠. 포함된 그 가운데서 가장 탑픽으로 볼 만한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죠. 일단은 수소 생태계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소는 수소를 생산을 해서 저장 운송을 통해서 수소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수소를 생산하는 거는 화석 연료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요. 지금 다 방향은 이쪽이죠. 재생에너지 그렇죠. 쪽에서 간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화석 연료에서 생산된 수소는 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수소를 이제 생산하겠다는 방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이에요.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방식은 지금 두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액화수소 방식이 있고요. 왜냐하면 수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동을 하려면 액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영하 253도까지 이렇게 낮춰주면 이게 액체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액화수소와 관련된 기술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암모니아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NH3라고 되어 있죠. 암모니아에는 수소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원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 방식으로도 수소를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액화수소 방식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어디 있지? 라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하겠다라는 데가 어디냐면, 첫 번째가 한국가스공사. 왜냐면 한국가스공사는 이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액화를 해야 되잖아요. 액화를 해서. 그러니까 비슷해요.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그리고 또 정부에서 밀어준다라고 하면 공기업 위주로 이제 밀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이 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뛰어든 상태고요. 효성중공업 그리고 SK 역시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뛰어든 상태입니다. 그런 회사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는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이 이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를 가장 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수소를 가지고 와서 수소를 이용하게 되겠죠. 이제 산업용이라든지 가정용에서 쓰이는 이 연료전지 시장에서는 대장은 역시나 두산퓨얼셀. 두산퓨얼셀이 대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산퓨얼셀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규모가 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S퓨얼셀이라든지 미코라든지 동아화성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두산퓨얼셀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쪽에서는 두산퓨얼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수소전기차 이쪽 전기차 시장, 수소차 시장 있잖아요. 이쪽에서 또 볼 것들이 뭐가 있냐면,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산소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산소가 이제 들어가서 수소와 만나서 여기서 이제 전기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원리인데, 이 그러니까 이게 스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수소 연료전지를 스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비쌉니다. 수소차에서 이게 원가 비중이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소차가 1억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 수소 스틱이 한 4천만 원 정도를 차지해요. 이만큼 제일 중요한 게 수소 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소 연료전지 스틱을 만드는 회사는 현대모비스가 만듭니다. 현대모비스가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 셀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셀을 만들듯이 현대모비스에서는 이 수소 연료전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이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소재들이 있을 건데, 제일 중요한 소재는 MEA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MEA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걸 국산화에 성공한 데가 상하프론테크. 상하프론테크가 이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사실 이 MEA 소재가 그 고호사 있잖아요.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호사만이 유일하게 멤브레인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상하프론테크가 지금 멤브레인 기술을 완벽하게 좀 구현을 해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차 그룹과의 협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MEA 소재가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상하프론테크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소재가 이 탱크죠. 수소 그렇죠. 탱크. 이게 수소는 고압에서 견뎌야 되는 탱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고압의 수소 탱크가 필요하고, 이 고압의 수소 탱크를 만드는 업체가 어제 상장한 일진 하이솔루스, 그 업체가 이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고압 탱크, 그러니까 수소의 탱크가 고압을 견디려면요, 탱크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탄소섬유를 칭칭 감아야 돼요. 칭칭 감아가지고 이 고압을 견디게끔 하는데, 이 탄소섬유를 만드는 업체가 효성 첨단 소재 회사가 이 탄소섬유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수소차에서는 이 스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택이 가장 중요하고, 이 스택을 만드는 회사는 현대모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소재는 상하프론테크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연료 탱크에서는 일진 하이솔루스와 그와 관련된 탄소섬유를 만드는 효성 첨단 소재까지, 거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상당히 많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 3대장이 쭉 내려왔잖아요. 밀려왔는데, 네. 그나마 요즘 현대모비스가 조금 지지하면서 하방을 약간씩 상승하면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차는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게
현대모비스의 장래 그 미래 그 큰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아마 현대모비스한테는 앞으로 중장기 쪽으로는 가장 중요한 소재 그리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뭐 자동차는 다 친환경 자동차를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로 바뀌게 될 거고, 뭐 트럭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소차가 이제 상용화가 될 건데, 사실 이 수소 연료전지 이 스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쓰일 수 있느냐, 드론에도 쓰일 수가 있고 열차 이런 데도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차 열차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현대 차 그룹 내에서 잘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열차라든지 뭐 지하철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미 현대 로템에서는 이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수소 연료전지 열차라든지 기차 트램 이런 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다른 계열사들과의 그런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연료전지는 앞으로 현대모비스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현대모비스 주주분들은 반가운 소식이긴 하죠. 아, 현대차. 이게 이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차에 대한 그 실적 그게 좀 하방으로 가다 보니까 더 뭔가 좀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수소 시장을 보게 된다면 제가 자료 하나 더 보면 네. 지금 사실 수소차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대수가 만 대예요. 지금 만 대거든요. 1년에 글로벌적으로 만 대가 팔리는 건데 이거 보시면 2030년인 지금 한 9년 정도 남았잖아요. 보면 목표치가 지금 100만 대입니다. 그러면 이 성장의 사이클 100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은 58.6%입니다. 이거 복리로 커져 나가는 거거든요. 복리는 58.6%씩 커져 나가면 2030년이면 100만 대라는 판매 대수가 만들어지는데 현대 자동차가 1년에 판매되는 대수가 아마 제 기억으로 한 400만 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아마 300만 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양 합사해서 한 700만 대 정도를 생산한다라고 보는데 이 700만 대 중에서 100만 대를 수소차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현대차 그룹이 이 수소와 관련된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그 SK텔레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뭐 지난번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렇죠.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 정도쯤에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한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SK텔레콤 회사 이름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SK 인베스트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SK 스퀘어라고. 스퀘어. 예, 이름이 정해졌고요. 이게 두 개로 회사를 쪼개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10월 26일부터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한 달 동안 거래가 재상장이 됐을 때 기존에 남아있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배당이 쏠쏠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하방의 경직성이 좀 있을 것이다.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봤었고 SK 스퀘어, 그러니까 새롭게 상장하는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고 봤더니 이 안에 SK 하이닉스 지분도 다 들어있고 11번가라든지 티맥과 같은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더라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SK 스퀘어라는 회사는 앞으로 플랫폼으로서의 회사로서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매수 타이밍을 8월 31일 MSCI 그 변경일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수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날 맞춰서. 그러니까 MSCI 지수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러니까 SK텔레콤의 비중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냐면 아마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율이 아마 46%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국내법상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49% 못 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룸 자체가 한 2, 3%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MSCI 지수 내에서는 봤을 때 이렇게 봤던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머징으로 작은 집행이 됐을 때 SK텔레콤을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중만큼. 근데 이게 비중이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비중이 올라오면 더 이상 못 사는 이제 룸까지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MSCI 지수에서 SK텔레콤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춰버렸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낮춘 걸로 알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낮췄어요.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당시에 한 5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이건 일회성 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K텔레콤에 대한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본다라고 하면 MSCI 지수 변경일에 우리가 그 매도 물량을 한번 담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뭐 제 말대로 사신 분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관점을 유효합니다. SK 스퀘어, SK 스퀘어가 플랫폼 회사로서의 새로운 좀 부각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거나 앞으로 이제 그 MSCI 지수와 관련된 이슈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번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정책 기대감이 커지는 대선 전국이 또 다가오고 있고요. 이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투자 관점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 주말 사이에 그 야당에서 그 유력한 모 정치인 후보가 약간 그 검찰총장을 영입하셨던 그분이 윤모 후보. 네, 그 후보님께서 이제 뭐 청년주택 뭐 얘기도 했었고 뭐 이러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주말 사이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주들이 이번 주에 좀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어쨌거나 정부에서도 그동안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만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조여가지고 못 사게 만들겠다. 이거를 살 수 없게 만들겠다.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공급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공급을 늘려주겠다. 공급을 계속적으로 늘려줄 테니까 기다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건설사들한테는 뭐 실적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파트 짓고 건물 짓는데 건설사 실적이 안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선 전까지 이거는 뭐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여당 후보가 됐든 야당의 어떤 후보가 됐든 부동산 공급은 늘리겠다라고 한결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 어느 후보가 여기서 아파트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올 후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우리가 봤듯이 계속적으로 어떤 후보든지 이 주택시장 공급과 관련해서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건설주들 그리고 건자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충분히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다른 건설 애널리스트한테 질문을 하니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주 중심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유망하다라고 생각되는 섹터 가운데에서 지금 워낙 금년도에 중소형주가 상승률이 높고 대형주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 곳에서도 중소형주를 선택해야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자꾸 드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섹터 애널리스트가 제일 잘 알겠죠. 예.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이 수주 잔고가 좀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을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좀 언급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조금 수주 사업이 좀 많이 올라온 업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GS건설. GS건설이 수주 잔고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건설 보고 있는데 GS건설은 건설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뭐 새로운 소식 하나 알렸더라고요. 폐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좀 이미 좀 이렇게 뉴스화가 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현대차의 코나 EV가 리콜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폐배터리 GS건설에 수거를 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폐배터리에서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을 한번 하겠다라는 그 사업을 이미 뛰어들었기 때문에 GS건설은 건설사 플러스 지금 요즘 가장 핫한 폐배터리 그런 모멘텀까지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자재 쪽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KCC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신형 에서 나온 레포트가 있습니다. 신형에서 나온 레포트가 있는데 그 내용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10만 원짜리가 들어있는 지갑을
5만 원에 사는 거다. 10만 원짜리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5만 원에 사는 전자제가. 거다. 예, KCC가. 근데 그 지갑을 그렇게 사가지고 왔더니 알고 봤더니 에르메스 지갑이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놨던데 그 신형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KCC를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내만여의 날 동시 옵션 만기일. 지금 우리가 좀 시장을 항상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 어떤 변수들이 있잖아요. 자꾸 튀어나오니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의 매도죠. 결국은 외국인의 매도죠. 예, 이거 상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하니까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사주면 그게 오늘 뜻밖이네 이런 거고. 사실 제가 뭐 무책임한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이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아무리 경제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외국인이 매도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 힘을 발휘 못해요. 이게 경제적인 그런 펀더멘탈을 지금 최근 시장에서 전혀 반영 못하고 수급에 휘둘리는 장이거든요. 수급에 휘둘리는 장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뉴스에 올랐다가 다음날 빠지고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수들도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 시장일 거예요.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석 전후에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자산가들 그리고 일부 자산가들이라고 하면 이 자산가들이 주식에 특화되어 있는 자산가들은 현금으로 주식 사지 않습니다. CFD 계좌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CFD 계좌에서 한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데 그 계좌에 한 10억 넣어놓고 한 100억치 사는 거예요, 주식을. 근데 그 계좌들이 추석 전후에 가지고 싹 정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들이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종목들 경우에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수급적으로 그냥 툭툭 부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경계해야 될 요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역시도 제일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지금 수급이 가장 수급.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급에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결국 외국인 매수. 네, 외수 여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 한상혁 과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곧 이어서 KB증권 프라임센터의 민재기 투자 콘텐츠 팀장님과 함께 또 나머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장이시죠.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2달 만에 뵙나요? 그런가요? 오래된 것 오랜만에 같습니다. 뵙는데 네, 네. 일단 그동안의 시장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 그저께 어저께 외국인들이 좀 사주면서 네.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켰는데 오늘은 뭐 3,800억 정도 네네. 예, 또 매도를 했고요. 네. 개인이 한 9,800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참 힘드네요. 쉽지 않네요. 네. 네. 일단 지금 외국인의 매수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한번 좀 전반적인 시장을 좀 그 수급과 관련해서 좀 네, 풀어주시죠. 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좀 매수로 들어와서 9월 달부터는 순매수 좀 전환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그랬죠. 살짝 있었는데 하루 만에 뒤엎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의 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업데이트를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요? 예, 오른쪽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구간 있죠. 저 그 마우스로 좀 포인트를 하셔도 됩니다. 네. 마우스 옆에. 마우스. 예, 네네. 그걸로.
네.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놓은 요게 방금 말씀하셨던 이틀 동안 살짝 매수하면서 살짝 올라왔네요. 예, 살짝 올라와서 야 이제 하반기 들어서 드디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우상향 그림을 그릴까, 즉 순매도를 계속 28조 정도 하다가 돌아설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또 매도가 한 3천억 정도 4천억 가깝게 나왔네요. 그렇죠. 나오면서 또 기대감을 살짝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아직 또 우리 준인이나 초보분들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 코스피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고도 하고 달러 원 환율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원화의 흐름을 노란색으로 제가 그려와 봤는데, 노란색의 이제 원화가 많이 저렇게 급등을 하면 코스피가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그렇죠. 최근에 분위기가 딱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화가 1,050원 정도, 1,100원에 있다가 1,200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주식을 8월 들어서도 많이 팔았고, 당연히 외국인들이 지수에는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는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는 빠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9월 들어서는 좀 반전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나온 기사거든요. 우리 원달러 환율이 1,180원에 근접해서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글로벌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환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네, 주가도 빠지면 주식에도 잃어, 환 올라가면 또 환에도 손실나, 이중 고를 겪고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이렇게 파란색입니다. 주가가 지금 9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지금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걸 외국인들이 계속 팔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20 정도 팔면서. 그래서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빨리 이제 나가려고 하고, 그렇죠. 나가려고 할 때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팔 수밖에 없고, 물론 반도체에 대한 뭐 어두운 전망도 겹쳤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8월달 내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9월 들어서 이제 살짝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졌던 부분은 저기 8월 20일이라고 제가 여기 화살표에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여기. 예. 8월 20일부터 이 달러의 강세가, 상승세가 지금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달러 인덱스 지수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시죠. 그죠? 달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 8월 20일부터 딱 꺾였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꺾였으면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까지는 1,180원까지 막 올라가던 약세에서 강세로 좀 반전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8월 20일 날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바뀐 시점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1,180원까지 딱 올랐다가 네. 지금 1,16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달러의 이 약세 전환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 전환으로도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었고, 또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데요. 볼린저 밴드의 하단부까지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가 더욱더 강해지면서 이틀 동안 뭐 리밸런싱 효과도 있었지만 외국인 수매수가 유입이 된 거죠. 근데 9월 들어서 뭐 대표님이나 모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외국인들이 좀 사주려면 이 볼린저 밴드 여기 상단에서 놀아서는 안 되고요. 달러 원 환율이 여기 하단부 쪽으로, 여기도 보시면 하단부에서 놀 때 있잖아요. 네. 이때가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될 때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부 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하단부 밑으로, 그래서 1,160원, 1,150원 밑으로 좀 떨어져 줘야지만 외국인들, 뭐 저는 집 나간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집 나간 외국인들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환율의 네.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환율은 사실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경기가 살짝 뭐 정점론, 둔화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뭐 환율이 약간 안정을 찾고, 지금 보시면 볼린저 밴드는 저 상단과 하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보조 지표거든요. 그래서 하단 쪽으로 좀 떨어져 준다면, 원화 강세가 흐름으로 된다면 9월에는 외국인들이 8월보다는 좀 덜 팔거나 아니면 순매수 전환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셔도 되니까 환율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환율 전문가는 그 환율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 흐름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어젠가요? 그 우리 8월 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네. 그 6개월 연속 뭐 500억 불 돌파하고 뭐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네네네. 또 한편으로는 전달에 비해서 조금 둔화세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또 우리 수출 데이터 발표되는 쪽에 가서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프를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금액 제일 왼쪽 상단이죠. 여기는 이제 올라가는 모습 맞습니다. 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 아닌가 싶어요. 수출 금액의 증감률 자체가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살짝 시장에서는 뭐 금액은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률이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나라 이제 경기에 약간 정점론, 둔화론에 약간 영향을 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절대적인 금액은 어쨌든 계속 수출 금액은 늘어나고 있고 환율이 우리 조금 전에 환율 흐름을 봤는데 우리 원화 환율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 수출주들한테는 뭐 사실 그쵸, 유리한 이익이 거니까. 늘어나는 거니까. 이익이 유리한 거기 때문에 뭐 괜찮은 부분이고 자 절대적인 금액에서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수출 금액은 뭐 우상향 트렌드를 여전히 그리고 있고 반도체 수출 금액 증감률도 아직은 올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외국계 모 증권사에서 Winter is coming이었나요? 그렇죠. 네, 겨울이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죠. 모건 스탠리였죠. 네, 뭐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반도체 가격도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고 8월달 수출 금액도 괜찮은 그림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주식시장하고 우리가 연결해 볼 때 환율 좋아서 수출 잘 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수출 경쟁력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니까 그렇죠. 기업들 실적 좋아지고 주가 오를 거야.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코스피랑 원달러 환율 그림을 봤지만 반대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저렇게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잘 되지만 환율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면 수출주,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급적인 요인이 주식시장, 필드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금액이 약간 둔화되는 거, 그다음에 특히나 자동차 같은 부분들은 좀 주춤하고 있죠. 이게 아세안이라든지 이머징 쪽에 이제 부품 조달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떤 반도체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눴던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네. 좋아질 것이다. 네네. 아니면 구조적으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경쟁력의 약화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네. 이런 어떤 근본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부품 조달이 조달? 차질이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자동차가 약간 주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숫자도 괜찮게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현대차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삼성전자 주주가 뭐 500만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이런 수출 대형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하향으로 가다 보니까 주가 지수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지만 네.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네. 막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러니까 그게 안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올라올 때도 보니까 그건 안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소외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부품 조달 차질 부분이 해소되는지 여부를 조금 체크하시면서 뭐 비중을 조금 더 싫다든지 아니면 조금 위에서 사신 분들은 뭐 분할 매수를 해서 약간 단가를 낮추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9월 증시 좀 좋아질 것이냐 뭐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구간이 지속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9월 증시는 제 개인적인 뭐 희망일지는 모르겠는데 8월 달보다는 9월 달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은 일단 테이퍼링 이슈가 우리가 반년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반년을 끌고 오면서 이게 사실 주가에 부정적일지 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 불안하면 우리가 주식을 팔게 되잖아요. 외국인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줄여왔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퍼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잭슨홀 미팅에서 이번에 명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선을 좀 그어주신 것 같아요. 이 파월 의장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는 별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금리 인상은 좀 멀리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은 연내에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금리 인상은 멀리 있고 별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있었던 8월 말보다는 이 잭슨홀 미팅 이후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9월 달은 훨씬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2013년과 2014년에도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색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캡처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2013년 12월 테이퍼링이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끝나는 구간이 2014년 10월 테이퍼링이 종료가 될 때입니다. 네, 요 시작과 종료 그리고 이 굵은색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시점인데 네. 그로부터 한 테이퍼링 종료되고 난 다음부터 거의 약 1년 뒤에 그때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와 마찬가지의 흐름을 이번에도 결국엔 가지 않을까. 그래서 테이퍼링 서서히 이제 줄이고 테이퍼링이 그거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좀 돈을 이렇게 풀어서 그렇죠. 했던 것을 다시 이제 좀 걷어들이는 거지. 이거는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1,200억 불 매달 네네. 그 유동성 공급하는 네, 거를 뭐 100억 불을 더 줄인다든지 네네네. 뭐 이런 식인 그런 거죠. 거죠. 그런 거고 이건 긴축이 아닌 거죠. 비정상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거고 비로소 1년 뒤에 2014년도도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2015년에 끝나고 1년 뒤에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그때 당시에 이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색이 아까 테이퍼링 시작과 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죠? 근데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기 바라면 뭐 중간중간에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완만하게 미국 증시는 S&P 500입니다. 대표 지수인 우상향 그림을 테이퍼링 하는 동안 계속 올랐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테이퍼링 초기에는 살짝 오르는 듯 하다가 원화 강세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 강세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거나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때 주가. 미국은 완만하게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됐을까? 자, 코스피 역시도 테이퍼링 초기에는 약간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약간 내려오다가 살짝 저점 이후로 10% 정도 코스피도 반등 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잠깐. 그러면 테이퍼링이 우리가 이제 9월 22일 정도 FOMC 회의에서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일정을 이야기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연내에 시작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끝나든지 어쨌든 테이퍼링 동안은 우리가 2013년과 14년의 경험을 통해 봤을 때 별 문제 없었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도 그로부터 한 1년 뒤에 천천히 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그와 같은 흐름을 좀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불안감 때문에 그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긴축이 이런 그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던 건데 네네네. 일단 미국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지금 불장세를 네네.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도 좀 그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네, 과거에 그때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했던 시점이랑 지금과 딱 비교해 봤을 때 뭐 파월 의장의 스탠스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기준금리 인상은 되게 신중하게 천천히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때 그 흐름을 따라간다면 이번에도 잭슨홀 미팅 이후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9월 달은 적어도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8월보다는 나은 9월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외국인이 돌아오면은 결국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들을 많이 사잖아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을 담는 의미도 있고. 네. 그러면 저 환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볼린저 하단 그러니까 한 1,150원대 아래 60원, 50원? 네, 50원 정도만 네, 돼도 네. 그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네네. 이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그 달러를 바꿔서 통화하려고 하는 국가의 그 통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강해야지만 예,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1180원까지 갔다가 1160원, 50원까지 이렇게 떨어진다는 믿음만 좀 생기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환에서는 먹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주가가 적어도 펀더멘탈이 뭐 빨리 안 좋아져서 안 오르더라도 환에서는 깨지지 않으니까 보수적인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테이퍼링 저렇게 시작됐을 때 좀 전에 보셨던 원달러 환율이 살짝 올랐다가 결국에는 원화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 쪽에서는 좀 멈추는 그림이 9월 달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반도체에 대한 그 가격이 다시 이제 그러니까 수출은 올라가고 있다. 네. 그걸 보여주셨는데 지금 뭐 DDR4인가요? 그 PC용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그 현물 가격은 좀 내려가고 있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악재로 계속 이렇게 존재하진 않을까? 이미 선반영된 걸로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저는 뭐 항상 저를 이제 트레이더라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대표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다는 것은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조금 약간 둔화됐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반도체가 우리가 약간 좀 슬로우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황이 조금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이번 가격 조정에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되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모르는 악재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더 이상 가격 조정을 받기에는, 예를 들어서 퓨어한 SK 하이닉스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번 가격 조정으로 하단이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향후에 벌어들일 1년 뒤의 이익 기준으로는 PBR 자산 가치 기준으로 PBR이 지금 딱 1배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1배 정도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잃어봤자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10년 동안에 PBR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면 하이닉스의 항상 저점은 0.7, 8배 정도 수준에서 업황이 아주 안 좋을 때 거기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케이스가 많았고, 물론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거든요. 네, 그래서 업황이 이번에 좀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충분히 PBR 1배 정도 수준까지 10만 원 정도까지 오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가격이 큰 폭으로 더 이상 뭐 하락하기보다는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9월 하반기에 들어서 어떤 주식을 들고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 많단 말이죠. 네네네. 이제까지 보면 상반기 올해 쭉 보면은 대형주는 참 힘들었고 중소형주들이 그 개별 장세로 계속 이끌어왔단 말이죠. 네네. 순환매 형태로. 어떤 주식을 들고 가야 될까요? 주도주라면 어떤 그 섹터, 어떤 주식들이 주도주로 부강이 될까요? 부상이. 네, 예. 일단 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는 것은, 일단 그 주도주라는 것은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저거 주도주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에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아직까지 크게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뭐 아래로든 위로든 크게 방향성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박스권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수가 박스권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가 그렇게 시세를 강하게 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일단 전제가 되고, 대형주가 약간 박스권에 코스피가 갇혀 있다라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종목 플레이, 수익률 게임은 중소형주 쪽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 지금 이미 뭐 우리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폴더폰 관련주, 그다음에 뭐 친환경 관련주들 막 이렇게 순환매 되게 빠르게 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새로운 주도주보다는 이미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은 테마는 좀 쉬고, 2차 전지가 좀 쉬니까 요즘 수소 관련된 이런 또 종목들도 올라오듯이 아마 최근에 올라오는 이런 좀 성격의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되는 좀 장세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까요? 저도 이번에 이 폴더폰을 바꿨거든요. 네, 이걸 바꿨는데 플립이 아니네요. 남자는 폴더 3죠. 폴더를. 왜냐하면 저희는 또 차트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폴더를 바꾸면서 저도 이제 이 폴더폰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바 타입보다 큰 변화가 여기 힌지가 있다는 그렇죠. 이거잖아요. 사실 이 힌지에도 1이나 2가 나왔을 때는 반짝했다가 그냥 주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가가 꽤 세게 KH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삼성에 이제 찾으러 갔을 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직원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이폰을 쓰시는 여성분들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플립이 만져보고 너무 예뻐서 아이폰 던져버리고 그러게. 네 플립으로 바꿔버리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주변에 아이폰에서 이게 갈아탄 네네네.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아차차 제가 그때 야 이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시세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영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세게 가파르게 빨리 달린다라는 느낌을 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고 최근에 이 폴더블 폰 관련주들 다 이유가 있는 중소형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좀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쉬었다가 순환매 흐름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장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너무나 큰 대형 IPO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분산이 되면서 네. 시장의 유동성 효과가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또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기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 우리가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커졌죠. 네, 지금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쉽게 따상이란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저는 이제 팩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네. 한 1조 전후에 이제 자금 조달하는 걸로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번 IPO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2분기 때 발표된 이제 현대중공업의 이제 보고서에서 제가 가서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최근에 이제 쿠웨이트 석유 회사로부터 이제 좀 피소 당한 것도 있고요. 이제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현대중공업이 이 일부 구간에서 하자가 있으니까 이 손해배상 해달라 뭐 약간 배상 청구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로는 한 45건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맞네. 건수는 많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모회사인 이제 또 기업들 다 해서 이제 저렇게 되는데 그 규모가 약 4,850억 정도로 지금 소송 결과 소송 이야기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스탠스거든요. 기사로는. 그래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조금 이 결과가 안 좋게 흘러갔을 때는 자 이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포장을 잘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자금을 조달했죠. 1조 정도를. 근데 그 자금 조달의 일부분이 상당 부분이 소송 비용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나갈 수 있는 이 부분 정도는 공모주 청약하시기 전에 좀 알고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조선주는 최근에 이제 조선 3사가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손실 3조 원 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조선 배를 만들 때 이제 호판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호판이 이제 원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철강 가격이 특히나 호판 가격을 이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이 이제 피해를 좀 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주린이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거를 잠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 위에 부분이 이제 매출액이고 CF라는 건 이제 캐시플로우 그냥 회사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캐시플로우 마이너스는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좋은 거고 그죠? 나가는 돈은 적어야 좋은 거겠죠. 근데 지금 조선사들은 원재료비 후판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 수주받는 성과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수주 활발하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최소 한 2년 정도 뒤에 실적으로 반영될 거고 지금 나오는 실적은 당분간 원가는 올라갔는데 예전에 받아놓았던 좀 안 좋았던 성과 그래서 좀 부진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또 상장될 때 어떻게 작용할지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또 안 좋은 이야기만 또 고민거리만 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현대중공업은 이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가치 같은 부분도 충분히 저는 또 부각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은 부분 기대하시는 게 친환경 쪽에 그렇죠. 해상풍력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또 부유식 해상풍력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수소 쪽도 그린 수소 쪽도 뭐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시는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선주도 당분간은 저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공모 받는 거야 뭐 일단 싸게 받으니까. 네네. 그리고 뭐 분산하다 보면 그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저기는 사실 그런데. 뭐 경쟁률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시초가 상장했을 때 따라붙는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좀 물리는 분들이 네네, 상당히 네네, 많아가지고. 네네. 근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신규 상장을 14개 회사가 있는데 상장 시초가 대비 상승한 거는 4개밖에 안 되고 다 떨어졌다.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공모주 추격 매수해서 상장일 날 매수해서 돈 벌기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네. 이거 제가 정말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특히나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공모주는 어쨌든 주주들 주머니에서 돈을 이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돈을 최대한 많이 하려면 상장 직전에 가장 화려하게 내가 꾸며야지만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끌어가서 아마 예쁘게 만들 거예요, 포장을. 그러면 그 다음이 더 좋지 못하다면 지금보다 그 다음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없다라면 상장했을 때 모든 기대감이 딱 반영됐을 때가 고점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공모주는. 말씀하신 대로 상장했을 때 올랐다가 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쉬는 공모주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상장했을 때 혹시나 약간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가 한동안 마음고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꽤 고수분들이 아니라면 뭐 시초가에 막 급하게 따라 사거나 근데 뭐 희소성이 있거나 정말로 이거는 앞으로 성장이 지금보다 더 보장이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공모주 중에 저는 이제 제 고객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메디톡스, 첨보 이런 것들은 상장 이후에도 잠깐 쉬었다가 시세가 몇 배씩 났던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 후에 한 6개월 정도는 왜냐하면 또 락업 물량 해제되는 거, 그렇죠. 보호에서 해제되는 거 물량 다 소화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꽤 많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상장한 그 일진하이솔루스 네, 이거는 이제 따상을 갔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수소 이게 이제 좀 효과를 본 거죠. 수소 테마에 대한. 네. 그래서 상장했을 때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운빨이네. 시장에서 어떤 약간의 에너지를 보이고 있는지 지금 핫한 건지 그 테마가 그 산업이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메타버스 하나 상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넥스트였나요? 네. 근데 그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자이언트 스텝을 필두로 해서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막 그때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갔는데 방금 말씀하신 뭐 종목도 수소 분위기 때문에 좋았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고르실 때 주식 투자하실 때는 정부 정책에 꼭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정책이 5월 달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 나오고 아래쪽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빨간색이 코스닥 반도체 지수거든요. 네. 네, 지금 코스피보다 5월 달에 발표 나오고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거 보시죠. 그리고 7월 달에 배터리 전략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도 코스피를 그때부터 역전시키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의 힘이고,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정부 정책에 순응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하반기에 한국판 뉴딜 2.0, 이 재정 투자 규모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분야가 이제 그린 쪽입니다. 그린. 네, 그린 분야에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4분기에 지금 보시면 제가 이 그래프를 표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대부분 4분기라고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시면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 수소 경제 로드맵도 4분기에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고, 그럼 누군가는 또 수급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수급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또 관련된 기후변화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인덱스도 또 있는데, 인덱스는 바로 발표된다고 해서 수급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와 관련된 ETF라든지 뭐 펀드들도 만들어지면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수급 쪽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수소 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곳에 돈을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자동차 가지신 분들은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그 뭐 충전소 확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에너지 쪽에 대한 네네네. 기대감 네. 뭐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네. 무엇이 더 큰 혜택을 받을지는 저게 나와봐야 알 수 있겠네요. 네, 조금 더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쪽 수소차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고 일진하이 솔루스도 뭐 수소 탱크 만드는 그렇죠. 쪽이라서 뭐 그러한 정책이 4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정책이 발표됐을 때 사실 그때 움직일 때 들어가는 건 좀 늦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4분기에 저러한 정책들이 집중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 3분기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좀 친환경 관련주들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을 골라서 서서히 이제 좀 분할 매수 들어가고 오히려 저런 정책들이 나와서 주가가 막 치어서 기대감을 반영해서 급등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또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탑픽을 어디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하 프론테크 상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수소차 쪽에서는 저는 이제 상하 프론테크 정도를 보고 있고 연료 전지 쪽에서는 발전 전지 쪽에서는 이제 대표주 그러니까 대표주 위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에 대해서 가장 임팩트 있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관련된 대표주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료 전지 쪽에서는 두산 퓨어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차 관련해서는 이제 멤브레인 분리막을 만들고 있는 이게 이제 몇 년을 연구를 해온 결과거든요. 그렇죠. 예, 이 고사에서 지금까지 독점을 해오던 것을 이번에 현대차하고 몇 년 동안 같이 해오면서 지금 서서히 이제 양산을 시작을 했고, 그럼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앞으로 된다 그러면, 그리고 수소 시장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상하 프론테크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똘똘한 소재주로 우리 에코프로비엠이라든 이러한 2차전지 소재주들의 주가 흐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가가 뭐 그렇게 싸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 여기에서 포텐셜이 터지면 2차전지 소재에서 봤던 그런 그림이 상하 프론테크에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우리 잠깐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증시는 정말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하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거품 논란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시장하고 뭐 때로는 커플링 되기도 하고 때로는 디커플링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안 좋은 것만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을 어떻게 좀 미국 시장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네. 정말로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미국 시장 오를 때 오히려 저희는 덜 오르고 미국 시장이 만약에 간밤에 빠지면 다음 날은 완전히 새벽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많이 빠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그 베타라는 게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좀 많이 흔들릴 때는 크게 많이 흔들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것도 일정 부분은 국내 주식도 좋지만 일정 부분은 미국 주식으로 좀 약간의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되겠다라는 게 느낀 게, 아무래도 미국의 이 흔들림이 좋고, 그다음에 9월 달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 FOMC 회의 때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끝날 건지 그런 이슈가 나올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백신 관련해서 어쨌든 속도도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그죠? 지금 그리고 이번에 그 인프라 투자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또 경제가 탄탄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대적인 메리트를 감안하면 미국이 저는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지금 금리 수준에서 미국은 그렇게 저는 아직까지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흐름은 계속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뭐 9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이슈가 있었을 때도 그렇죠. 많은 분들은 야, 이거 또 전쟁 나는 거 아니야라고 또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전혀 그러지 않고 나스닥 뭐 S&P 다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과거 케이스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크림반도 러시아가 꿀꺽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예. 그때도 이거 뭐 러시아와 간 우리 또 이 우방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웬만해서는 이 큰 나라들끼리 전쟁은 힘들다고. 왜냐하면 뭐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여튼 뭐죠? 기침하면 감기가 걸린다고, 네네네. 재채기하면 감기가 걸린다고. 네. 우리가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외부 변수에 네네네. 의해서. 예. 그것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좋은 거는 잘 영향을 못 받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는 게 통계를 보니까 그 9월 달에 그 S&P 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거는 45%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네. 과반수 이상은 좀 하락 쪽.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좀 이렇게 9월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네. 아, 9월 달이 사실 저도 조금 걱정인 부분은 우리가 또 중간에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가 추석 연휴가 또 길게 있거든요. 아,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연휴 동안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명절을 앞두고는 조금 미리 돈을 조금 빼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심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뭘 팔아야지 돈을 또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전에는 뭐 세뱃돈 때문에 판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만나지도 못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뭔가 불확실성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약간 안 좋은데 9월달 우리가 딱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FMC 회의에서 혹시라도 그 연내에 테이퍼링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속도라든지 그러니까 1,200억 달러씩 지금은 매입하는데 이거를 천천히 줄여 나가면 좋은데 혹시나 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한다든지 그래서 빨리 끝내는 걸로 약간의 매파적인 결정이 나온다면 일정이 그러면 시장이 살짝 우리가 긴축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약간 우리나라한테는 왜냐하면 기침해도 독감은 또 우리나라가 이머징이 우리나라가 또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약간 9월 달에 변동성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시 옵션 만기일 그 내만여의 날이라고 하죠.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선현물 그 데이터를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네네. 지금 뭐 포지션 가지고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주 주기 목요일? 때문에, 네,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뭐 그 포지션 현재 포지션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가 뭐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현물과 어제도 보시면 현물은 외국인들이 좀 사다가 선물은 또 팔고 약간의 중립적인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 옵션 만기일에도 이미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선조정을 좀 받은 부분이 있고 포지션이 여기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면 내마녀 동시 그 만기일이 오더라도 그게 시장의 뭐 중기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시장에서는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않을까. 가볍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불안해했던 그 뭐죠? 잭슨홀 미팅은 끝났단 말이죠. 네네. 하지만 이제 또 9월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 불안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데 이게 대략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 FOMC 회의 한 언제서부터 흔들리나요? 지금 FMC 회의가 9월 이제 21일, 22일 날 열리는데 이번 주에 고용 데이터 나왔죠. 안 좋게 나왔죠. 예, 예상치보다 훨씬 더 못 미치게 나왔고 다음 주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과 물가 흐름을 보고 이제 뭐 테이퍼링을 연내한다고 했지만 진짜 진정한 긴축은 금리 인상이 진짜 긴축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까지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고용이라든지 물가가 시장에서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실업률이 지금 5.4%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앞에 4자를 본다든지 3자를 본다든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소득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임금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와서 물가도 이러면 좀 더 영향을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연준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임금까지도 소득도 올라오면서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저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3년 때 봤던 것처럼 테이퍼링 중단하더라도 그때 이후로 1년 동안 안 하고 천천히 기다려줬었거든요. 시장이 적응할 동안. 그래서 너무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미국의 경기도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경제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우리가 뭐 전에 1.7%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가지고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또 시장이 흔들렸지만 최근에는 1.3을까지 내려가고 오히려 깨고 막 이러니까 이거 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야? 이거 불안감이 또 그렇죠. 있었고. 예.
근데 지금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연기할 수 있는 호재로도 볼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반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 금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경제 성장률에다가 뭐 물가에 대한 기대치, 그다음에 뭐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해서 금리가 결정되는데 금리가 이제 떨어지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이제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10년물 금리가 요즘 1.3%에서 더 이상 크게 못 올라가고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년물 금리가 못 오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안 되고 미국에?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채권의 규모는 이제 채권은 이제 한정돼 있는데 지금 재무부에서 미국의 재무부에서 뭐 부채 한도가 지금 더 이상 증액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채권을 찍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연준에서 근데 테이퍼링을 지금 시작했습니까? 지금 안 했잖아요. 그렇죠. 채권의 공급은 지금 딱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월 계속해서 사야 되는 채권의 수요는 있으니까 그럼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들어오니까 채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금리는 떨어지는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 10년물 금리의 최근의 영향은 일부 그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자넷 옐런 의장이 빨리 해라, 이거 안 하면 우리 죽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9월 21일 정도, 9월 20일이면 미국 의회 휴가가 끝나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뒤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해결이 된다라고 치면 이 그 수급적인 이슈로 금리가 눌리는 부분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금리가 눌려져 있는 건지 아니면 채권이 지금 없어서 채권을 사야 되는데 채권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가 확인이 될 거고 그 이후로 해결이 되면 금리는 저는 슬금슬금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되고 부채 한도 협상 다 통과되면 경기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장기 금리는 앞으로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해석하는 것도 다 이게 그 전문가들마다 약간씩 틀려서 결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그 이럴 거냐 저럴 거냐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그럼 우리 민재기 팀장님은 이러저러한 이제까지 언급했던 모든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시장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런 쪽에 강세론에 일단은 무게를 두시는 건가요? 저는 강세였으면 좋겠고요. 좋겠고 네, 기대가 예, 기대감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시장이 꺾이고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런 이제 대표님하고 이렇게 할 때 인버스 좀 사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채권 쪽으로 비중을 좀 옮기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여전히 시장은 대세 상승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많은 분들이 너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때 저는 시장의 고점이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사실 그 인버스 사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건데 어쨌건 여러 가지 지표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일단은 시장은 계속 대세 상승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든지 뭐 기대하고 있는 호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호재들이 진짜로 이제 노출이 되면 그때 주가가 빵 뜰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모두가 다 좋아질 그렇죠. 거라고 했을 때. 예. 그거 나오면 경기 좋아질 거니까 그때부터 나 주식 해야지 그러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빵 뜰 때 그때가 오히려 저는 비중을 살짝 이제 낮춰서 조정해 주는 그때가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타이밍.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 이럴 때 이런 얘기하죠 마지막에 왼손목 걸어 막 이런 거. 제가 손목까지 걸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 하여튼 KB증권은 우리 김건진 부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낙 그 재치 있고 그 유머가 넘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네. 지난번에 노래 한번 시켰다가 진짜요? 아니 빈말로 네. 노래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진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한 제 생각을 얘기했죠. 별로 못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이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스스로 좀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자꾸 힘들다 하면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이게 무게감이 짓눌려 가지고 일이 더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는 KB증권의 김건진 부장님도 참 대단한 장점 가지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오신 김에 제가 한번 칭찬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고가 점수 네, 1점 플러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KB증권 프라임센터의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으면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는, 물론 환경이야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결과를 맞이하면서 또 최선의 방법을 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나가면서 일단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일단 마음의 여유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현명한 선택을 고비고비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